통과에 탑재했다. 우리 신문의 역사는 파행과 굴절의 우리 정치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정통성 없는 독재자들에게는 권력 유지를 위해 언론의 순치가 필요했다. 권력자들은 폭력적인 방법으로 언론을 강압하거나 특혜를 주어 회유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한국의 신문들은 독재 정권이 만든 언론 구조에 편승해 독과점 기업으로 성장했다. 대통령 전두환. 신문사는 비대해지고 기자들은 사주에 지배되기 시작했다. 한국의 신문은 점차 권한 유착의 단계를 지나 권력의 한 부분이 되어갔다. 특히 군사정권, 독재정권 하에서는 모든 것이 허위의 껍질에 씌워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마치 진실인 양 국민에게 제시하려고 권력자들은 해왔어요. 권력은. 거기에 소위 언론인이라는 그 직종의 지식인들이 말하자면 방조자적 역할을 해왔어. 공범자라고 해도 괜찮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렇게 통렬한 질타를 하는 그는 누구인가? 암울했던 한 시대를 이끈 대표적인 지성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리영희. 그는 이번 조사에서 현역 기자들이 뽑은 가장 존경하는 언론인이다. 지난 63년 합동통신 외신부 기자로 언론계에 발을 들여놓은 그는 이후 조선일보 외신부장 등을 거쳤다. 기자 생활에서 그가 가장 중요시했던 것은 진실의 추구였다. 언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진실을 알리는 거다. 진실을 끝까지 추구해야 된다. 그걸 계속 거듭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진실을 제대로 알려면은 사물을 흑백 논리로 보거나 이분법적인 논리로 봐서는 안 된다. 특히 국제정치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건들이라는 것은 수많은 요소들이 결합돼서 복합적으로 얽혀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보도하려면은 그런 여러 측면을 봐야만 제대로 그 전문을 알 수 있고 그 본질을 알 수 있다. 결코 사건을 흑백논리나 이분법적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한 리영희 부장. 그는 당시 신입 기자들에게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외신이 들어왔어. 그는 치열한 토론을 통해 이들을 기자로 단련시켰다. 뛰어난 수재들이지만 획일적인 반공 교육으로 경직된 사고를 가진 그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고자 했던 것이다. 에는 계속 변함이 없으며 6월에는 미군이 4만 6천 명에서 6만 명으로 증가를. 리영희. 한반도와 국제정세에 대한 그의 깊이 있는 통찰력과 안목은 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 보도에서 진가를 발휘한다. 강력해졌습니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베트남전을 미국과 우리 정부가 표방했던 대로 자유수호를 위한 우방들의 전쟁으로 보고 있었다. 그러나 리영희는 베트남 전쟁을 미국의 패권주의가 불러온 또 다른 식민지 전쟁으로 해석했다. 그런 그 초기에 이미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가게 되는 거죠. 그 베트남 전쟁은 사실은 베트남 민족이 불란서 식민지에서부터 일본 식민지를 거치고 다시 불란서가 재식민지화에 들어온 이후에 민족 독립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한 전쟁이고, 거기에 미국이 불란서를 제끼고 다시 들어간 식민지 전쟁입니다. 그러한 본질이라든가 또 베트남 안에서의 그 끈질긴 사회혁명, 식민지 체제의 잔재를 제거하고 그 사회적 정의를 위한 사회혁명의 사태인데, 이거를 우리는 반공전쟁이라는 식으로 단순화해버렸죠. 그의 이런 시각은 반공을 통치수단으로 삼고 월남 파병을 결정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도전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가 외신부장으로 재직했던 당시의 조선일보에는 각국의 파병 반대 논의나 반전 기사가 실리는 등 미국 일변도의 시각에서 탈피한 독보적인 지면으로 정평이 났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아도 베트남전에 관한 30년 전 그의 시각은 뛰어난 것이었다. 이것은 그의 철저한 비판 정신과 노력하는 자세가 밑바탕이 됐다.
그는 누런 종이봉투를 직접 잘라 스크랩북을 만들고 여기에 발로 뛰어 찾아낸 자료들을 모았다. 이 자료들은 오늘날까지 그가 쉽고 정확한 글을 쓰는 원천이 되고 있다. 일찍부터 공부하는 기자로 알려졌던 리영희. 그는 남북한 관계를 보는 시각도 남달랐다. 한복판에서 그대로 놔두고 자기는 오른쪽으로 치고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자, 페널박스 안쪽 볼은 흐릅니다만 로빙볼. 1966년 7월 영국 런던에서 열린 월드컵에서는 북한의 축구팀이 강호 이탈리아 팀을 맞아 선전하고 있었다. 박두익, 박성진이 다시 한번 차놓고 있습니다. 자, 좋아라 얼싸안고 있는 특히 현지 관중들과 언론은 8강에 진출한 북한 선수들의 페어플레이에 갈채를 보냈다. 리영희는 이를 파격적으로 전면 보도하기로 마음을 먹는다. 동포들의 선전을 널리 알리자는 순수한 생각에서였다. 북한이라는 용어마저 허용되지 않았던 시절이고 보면 그에게 닥쳐올 고초는 어쩌면 예견할 수 있는 일이었다. 현지에서 하는 거 단파로 들으면서 또 기사도 들어오고 외신으로도 들어오지만 그래서 전면을 하나 했어요. 그 페어플레이 한다는 정신 살려 우리 민족의 훌륭한 점이니까 다른 신문은 그건 전혀 안 해. 생각도 못했던 거죠. 이제 이런 것이 아무래도 특히 그 베트남 전쟁 관계라든가 내 보도, 국제 보도에 그 당시에 제3세계 그리고 중국의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의 보도의 방향이 사사건건 잘못됐죠. 그래서 결국은 정부의 압력으로 그냥 69년에 나왔나? 그게 나왔죠. 그렇게 언론계를 떠난 그의 삶은 이후로도 결코 평탄치 않았다. 대학 강단에 선 이후에도 그의 글과 책들은 정권의 비위를 거슬렸고 결국 그는 5번이나 옥고를 치러야 했다. 그가 홀어머니의 부음을 전해 들은 것도 서대문 형무소의 감방 아니었다. 11월 23일에 들어가서 조사받고 12월 27일에 유죄판 기소를 하는데 근데 그날 돌아가셨더구만. 전혀 몰랐죠, 난 어머니. 갈 때도 어머니는 좀 치매가 약간 온 상태여서 말도 잘 못하시고 그냥 눈으로만 내가 인사를 여기 5명이 나를 잡으러 왔길래 어머니에게 그냥 어디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손잡고 그러니까 눈으로만 그러고 입으로 어디 가느냐 하는 식으로 이랬는데 그리고 한 달 만에 이제 돌아가셨죠. 결국은 인정을 못했죠. 인정 못했죠. 그에겐 두고두고 한으로 남은 일이다. 나를 평소 당시 그는 어머니 명전에 바칠 눈물 젖은 엽서 한 장을 쓰고 감방 안에서 혼자 제사를 뭐 지냈다.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냥 종이 위에 들어온 가닥밥이라. 밖에 있는 친지들이 어머니의 장례식이라도 잠깐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국에 간청을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뭐 이런 거 이제 보여놓고 참 불효자의 죄를 지냈죠. 차가운 바닥에 종이를 깔고 마련된 제사상엔 감옥에서 먹는 그대로의 식단이 차려졌다. 여기에 비보를 들은 시인 김지아가 넣어준 알사탕 한 봉지가 올랐다. 분단국가 지식인으로서의 삶은 가파른 것이었다. 그러나 일생을 진실과 양심을 추구하면서 살고자 했던 그의 자유로운 정신만은 어떤 정권도 철창 안에 가두지 못했다. 그는 진실에서 나오는 말과 글의 힘을 믿었다. 7, 80년대 대학생들의 필독서였던 전환시대의 논리, 8억인과의 대화, 그리고 우상과 이성 등 군사정권 시절 나오는 즉시 금서로 분류됐던 그의 저서들은 동굴 속에 갇혀 반공 이데올로기에 매몰돼 있던 국민들의 눈과 가슴을 열어주었다. 펜 하나로 세상을 일깨웠던 리영희. 그가 그의 글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세상은 더 이상 그의 글이 필요 없는 정의로운 사회, 그것이었다. 시대의 축을 떠받친 또 한 사람의 언론인은 청암 송건호다. 그는 이번 조사에서 사회과학계열 학자들에 의해 가장 존경할 만한 언론인으로 선정됐다. 그가 편집국장으로 있던 1974년 연말부터
박정희 정권은 동아일보에 세계 언론사상 유례가 없는 광고 탄압을 자행했다. 이들은 각 기업에 압력을 넣어 동아일보의 광고를 차단했다. 자유 언론의 실천을 주도하는 동아일보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보복이었다. 동아일보 독자들의 격려 광고는 감동적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권력의 압박을 막기란 무리였을까? 결국 사주 측은 1975년 3월 17일 정권의 폭압에 백기를 들고 만다. 편집권 독립을 외치며 농성 중이던 기자 등 134명을 강제 해산하고 해고에 나선 것이다. 많은 인사들이 지원에 나서는 등 당시 동아 사태는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때 편집국장 송건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분명해졌다. 3월 17일 날 이 폭도들 동원해서 동아일보가 쫓아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쫓겨났는데 그때 당시에 송건호 편집국장에게 회사가 지금 이 사람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편집국장이 다 해임시켜라. 그렇게 이제 회사가 이 송건호 선생한테 주문을 했죠. 그랬는데 송건호 선생이 그때 나는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같이 쫓겨나지는 않았지만은 뜻은 그 사람은 똑같다. 그 사람들 목을 자르느니 내가 나가겠다. 그래서 우리들 해임을 하라는 이 압력을 뿌리치고 사표 쓰고 나오신 겁니다. 신문사를 떠난 후에도 그는 언제나 정의와 양심의 편에 꼿꼿이 서 있었다. 1980년 이른바 서울의 봄, 신군부에 맞서 지식인 시국선언에 나섰던 그는 김대중 내란 음모 조작 사건에 묶여 옥고를 치른다. 모진 고문에도 기계를 꺾지 않았던 자그마한 체구의 송건호. 당시 수사관들은 그를 가리켜 독종이라며 혀를 내둘렀다고 한다. 분단 국가에서는 관리를 하지 않겠다며 법과대학 졸업 후 기자의 길로 들어섰던 송건호. 술과 담배조차 입에 대지 않았던 그는 평생 청빈한 기자의 길을 고집했다. 도통 세속적인 욕심이 없고 세상 물정이 어두웠던 이 사람. 그래서 가까운 지인들이 그에게 지어준 별명은 형광등이다. 우리가 산에 다니면서 보게 되면은 그 형광등이라고 별명을 지을 정도로 좀 이렇게 뭐랄까 그 자다가 봉창 뜨는 소리 비슷한 걸 불쑥불쑥 하고 그게 굉장히 그 순수한 사람만이 지닐 수 있는 또 이렇게 세상 물정에 그렇게 영리하게 그렇게 이렇게 살피고 사방을 그렇게 눈치껏 그렇게 대응하는 사람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도대체 그런 어떤 형광등적인 요소가 믿음을 줘요 우리한테. 그러나 옳은 일에는 물러설 줄 모르는 강직함을 지닌 이가 또 송건호였다. 80년 이미 한 차례 옥고를 치른 그는 민원협을 결성해 50 치하에서 민주언론 운동을 주도하는데 86년 9월 말지 특집호를 통해 이른바 보도지침을 세상에 낱낱이 공개해 50 정권의 언론 압살과 유린을 만천하에 폭로했다. 서슬퍼런 독재정권 하에서 당장 눈앞에 닥쳐올 고초를 모를 리 없었지만 그는 주저함이 없었다. 당시에 보도지침 철을 언협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봤을 때 송건호 선생님께서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국민한테 알려야 된다 라는 결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보도지침 폭력 기자회견에서도 우리 그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과 함께 대표 앞에 나서셔가지고 이 문제, 이 문건을 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당시에 그 제도 언론들이 어떻게 정부에 굴종을 했었는지에 대한 성명서를 낭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도지침 사건 이후 말지 발행을 계속할 것인지를 두고 민원협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포기를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구속된다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일단 얘기가 나왔으니 발행을 중단합시다. 신문을 보세요, 신문을. 위에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는데 거의 그 발행하자라는 숫자하고 또 그 중지하자라는 숫자하고가 비등한 수였었어요. 결정권은 사실은 의장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때의 토론이 굉장히 격렬했음에도 불구하고 송 국장이 발행해야 된다라고 단언하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고선 말지를 계속 발행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송건호 선생님은 제1단체 대표를 맡으셔가지고 제가 사무국장으로서 말지 제작과 관련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가 혹시 그 경찰에 붙잡혀 가가지고 고문을 당하다 보면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차라리 아예 사실을 모르고 있으면은 고문을 아무리 가해도 자기는 사실을 얘기할 수 없을 거고, 그러면 수사관들도 말지 제작 상황을 잘 모를 거다, 밝혀낼 수가 없을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미 그 양반은 고문의 경험을 알고 계십니다. 80년 당시 고문을 당해가지고 아마 그 후유증으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고문의 고통, 그게 얼마나 심한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고통이 있더라도 아예 자기가 모른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을, 진실을 지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한평생을 언론인으로 살고자 했던 송건호는 민주화 열기가 정점에 달았던 88년 우리 언론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역사를 주관한다. 국민들의 성금으로 세계 언론사에서도 선례가 거의 없는 국민주 신문인 한겨레 신문을 창간했다.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없었다면 아마 이런 역사는 쓰여지지 못했을 것이다. 뭐 누가 신문사를 국민주로 만든다, 그럼 취지야 뭐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누구냐, 밀당하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아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만들자 했으면 저는 단돈 누가 10만도 안 냈다 봅니다. 우리 그 어떤 송건호 선생님을 모셨고 그런 어떤 오랜 어떤 이 해직 기자의 아픔을 같이 한 사람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야, 저 사람들이면 정말 신문 하나 만들 수 있겠구나. 바로 그 송건호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80년 당시 고문의 후유증으로 90년대에 들어 팔다리에 마비가 오기 시작하다가 폐렴까지 겹쳤고 최근에는 의식마저 혼미해졌다. 외골수로 시대 정신을 실천했던 그는 평상에서 정지된 시간을 살고 있다. 작년 11월 11일 김대중 정부는 한평생 언론인으로 외길을 걸어온 청암 송건호에게 금관문화훈장을 수여했다. 다시 태어나도 기자를 하겠다던 송건호. 그에게도 권력의 유혹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75년 동아일보를 나온 후 6남매의 학비 걱정을 할 만큼 생활이 궁핍했지만 그는 정권의 회유를 단호히 뿌리쳤다. 그것이 기자의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도 그 당시 청와대에서도 오고 뭐를 해라 세계 일주를 하고 청와대로 들어와라 그러는데 이 양반이 나는 언론인으로 살다 언론인으로 죽지 나는 딴 거는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같이 오신 분이 아이고 표양감사도 저 싫으면 할 수 없다더니 할 수 없구먼 이러면서 몇 번을 갔어요. 대쪽 같은 언론인으로 한 시대의 양심으로 그는 2년뿐이 아닌 실천적 삶을 살아왔다. 암울했던 시절 불의에 저항하는 숨가쁜 역사의 현장에 늘 그가 있었다. 만약 청암이 지금 현역에 있다 해도 벤처 열풍에 휩쓸리거나 사주나 간부 탓에 참다운 기자 노릇을 못한다고 생각할 것인가? 청암 송건호. 온몸으로 양심을 지켜왔던 삶의 궤적. 그는 이제 평생 그랬던 것처럼 살아온 삶 그 자체로 이 시대의 기자들에게 묻고 있다.
과연 우리 사회는 제2, 제3의 성건호가 필요 없을 만큼 정의로운 사회인가를?